자, 21년 국가직 7급 헌법 기출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1페이지 펴두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뭐 총평을 하면 지금 20문제에서 25문제로 문항수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문항수 자체가 이제 늘어난 거가 뭐 난이도를 그렇게까지 막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문항당 이제 점수 배점이 줄어드는 대신에 5문제가 늘어나서 이제 시간 분배 정도만 좀 신경 써가지고 문제 풀면은 기존의 문제하고 그렇게까지 차이가 있는 부분 변경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출제된 거를 보면 7급 시험이 지금 다른 과목들도 다 25문제로 바뀌고 해가지고 법 과목들이 좀 더 이제 비중이 실렸는데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전년도 시험에 비해서 되게 높아진 과목도 있거든요. 근데 헌법에 한해서는 기존 난이도랑 유사하게 출제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출제 지문 같은 걸 좀 분석을 해보면 기존에 좀 기출되지 않았던 판례나 규정에서 몇 개 좀 내가지고 어렵게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이번 시험의 특색이라보다는 여태까지 시험에서 약간 불이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한두 지문 정도 약간 손댈 수 없는 지문 출제되고 이런 것까지 낸다고 하는 것들은 매년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실질적인 뭐 시험 변화의 차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전년도 시험보다 좀 높다고 평가돼요. 그래서 약간 커트라인이 좀 내려갈 여지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만 총평 마치고요. 자, 바로 이제 기출 해설로 들어가죠. 원래 이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 이렇게 한 회분 할 것 같으면 한 2~3시간 정도 잡아가지고 꼼꼼히 보거든요. 근데 지금 기출 해설 특강이고 한 타임에 해가지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정답 지문 위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체크하면서 이제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대신에 당연히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기출 지문만 딱 맞추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머지 정답 지문 외의 지문들도 차근차근 이제 읽어보고 해설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식으로 이제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정답 지문에 한해서 막 이제 꼼꼼하게 막 규정하고 판례 달아두는 게 아니라 나머지 지문에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판례랑 규정 같은 거 해설 다 꼼꼼히 달아놨으니까 당연히 수업 마치고 나서 이제 복습 단계에서 나머지 지문들도 해설 보시면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번 시험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붙어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거 다시 볼 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한데 다음 시험 메인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출 지문은 이제 전년도 기준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꼼꼼히 정리하셔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복습 시간 확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바로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영토조항, 평화통일조항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 같은 건 맨날 나오던 거죠.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여태까지 기출됐던 지문들.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통일 관련 조항들, 통일 의무 선언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국민의 개개인의 통일에 대한 기본권, 구체적 행위 요구하거나 일반적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도출되는 건 아니다가 헌재 판례죠. 4번 지문이 그래서 바로 틀린 거고요. 자, 2번에 이제 법치주의 체계정당성 관련해 가지고요. 법 규범의 상호 모순 충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일정 부분 모순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위헌은 아니고 이제 구체적인 위헌 판단, 과잉금지 원칙 이런 거 이제 검토해 가지고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결론이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자, 체계정당성의 원리. 자, 체계정당성 기본적으로 법률 내용에 충돌이 없어야 되니까 당장에 법률 내용에 충돌이 없으려면 1차적으로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누굴 기속해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야? 입법부 국회를 기속한다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곧바로 입법자를 구속, 기속하는 것이다로 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3번 좀 체크해 두시고요. 밑에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문제 네 지문 자체는 체계정당성 기본 하나 판례에서 다 끊어가지고 낸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판례를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혼자서 정리하기 막 판례를 다 이렇게 막 길게 잡아놓으면 힘드니까 당연히 밑줄 표시하고 중요 부분 체크도 해놨죠. 그 부분 위주로 이제 복습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자, 3번으로 가셔가지고 대통령과 행정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대통령은 국무총리. 자, 밑에 동그라미 3번 다음 페이지 해설 조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정부 조직법 11조죠. 이 11조, 18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출도 된 규정이라서 자, 이 항 보시면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명령,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하고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위법 부당하다고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죠. 우리가 항상 규정 읽을 때 한다, 하여야 된다. 필요적이랑 의무적이랑 필요적 의무적이랑 할 수 있다. 임의적 재량권이 인정되는 조문 이런 것도 이제 구별하면서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바로 나온 거죠. 밑에 있는 정부조직법 18조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재판 청구권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자, 형사 피해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이게 다 형사소송법에서 쓰는 용어 절차인데 기본적인 개념 정도, 절차 흐름 정도는 잡고 있어야 우리가 헌법 판례 읽을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약식 명령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형사재판이에요. 자, 형사 절차에서, 그러니까 헌법이 어려운 게 무슨 헌법적인 법리가 막 심도 있고 심화 있고 어려워가지고 어려운 것보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나는 헌법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형사소송법에서 배우고 형법에서 배우고 민법 막 민사소송법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용어 절차를 모르면 아예 이런 판례 자체를 읽어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용어 정리하고 개념 이해하는 게 힘들다 그랬죠. 공부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하면 물론 다 이런 것들 수업 시간에 한 거죠. 자, 형사 절차에서 수사기관 검사가 수사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재판해서 처벌해 주세요라고 의사표시가 공소제기라고 했어요. 공소제기를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사재판 구두변론. 당사자들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말로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걸 가지고 법원이 판단해서 유죄 판결, 징역 1년 이런 판결 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형사재판, 형사 절차, 공판 절차 진행이에요. 자, 그럼 약식명령이란 뭐예요? 공소제기에 대응하는 약식명령 청구예요. 자, 그러면 약식명령 청구도 실질적인 공소제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약식명령 청구는 어느 경우는 검사가 일반적으로 지지고 볶고 재판 열어가지고 하나하나 막 따져가지고 하려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고 경미범죄예요. 그냥 벌금 정도 때릴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 소송 경제 빨리빨리 끝내는 걸 그냥 고려해가지고 약식명령 청구를 하면 판사가 그냥 판사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서류 정도만 읽어보고 심리를 끝내버려요. 예외적 서면 심리. 그리고 이제 판결에 대응하는 게 벌금 정도만 벌금 이하만 돈 내는 것만 때릴 수 있거든요. 이제 판결에 대응하는 단어가 약식명령이고 선고에 대응하는 단어가 발령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가 있으면 서면 심리를 거쳐가지고 약식명령이 발령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 뭐가 억울해요? 나는 판사 얼굴 한번 못 봤는데 나보고 유죄라고 벌금 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피고인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일반적인 절차와 달리 이 발령된 약식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불복 절차로서 피고인 측이 억울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자, 정식재판 청구라면 절차는 다시 일반적인 1심 구두변론 절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일반 1심 재판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만약 여기 이제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벌금 내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미 사건에 대해 소송 경제를 강조하는 절차가 약식 절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용어 정리는 딱 한 번만 들어두면 이 지문 판례 정리하는 건 이제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절차니 막 규정이 정리하는 건 당연히 헌법에서 물어볼 건 아닌 거죠. 대신에 헌법에서 나오는 중요 판례 지문을 이해를 하기 위한 기본 용어 정리는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자, 해설로 그냥 가서 보시죠. 맞는 걸로. 자, 지금 약식명령이 약식 절차를 진행할 때, 자, 세부적인 절차만 하나, 이 판례에서 직접적으로 뭘 건드리고 있는 거냐면, 자, 일반적인 공판 절차를 진행하면 구두변론을 거친다는 얘기가 뭐예요? 검사랑 피고인이 판사 앞에 법원에 출석을 해가지고 판사 눈을 직접 보면서 지지고 볶고 재판을 하고 피고인이 출석해서 나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눈을 보면서 너 유죄고 징역 1년에 처할 거다라고 판결 선고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 선고하는 날 바로 내가 유죄받았고 나 징역 싸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약식 절차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판사실에서 혼자 판사가 그냥 서류 읽어보고 벌금을 때리는 거니까 2단계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이건 판사실에서 판사가 혼자 도장 찍는 거니까 피고인이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약식명령이 청구돼가지고 벌금이 나온지를 몰라요. 일반 판결과 달리.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에 무슨 절차가 들어가요? 발령된 약식명령을 피고인 측에 고지해가지고 그러니까 송달해서 알려줘요. 너 이제 약식 절차 거쳐가지고 벌금 나왔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억울하면 이제 7일 내거든요. 고지받은 날로 7일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 일반 절차 다시 진행해주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발령된 약식명령의 피고인에 대한 고지 송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지 송달은 지금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피고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동그라미 4번 판례는 누가 뭘 다툰 거야? 피해자가 다툰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단순 폭행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벌금, 자,
폭행죄로 벌금 약식명령 청구가 돼가지고 폭행죄 유죄 때리면서 벌금 200만 원이 발령이 됩니다. 그럼 200만 원 발령된 약식명령을 피고인한테 고지 송달해주고 억울하면 정치판 청구하고 그냥 승복하면 기간 도가입 확정돼가지고 벌금 내고 끝이에요. 지금 이 절차에서 누구에 대한 고지 송달이 없어요? 맞은 사람, 피해자에 대한 고지 송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피해자 측에서 왜 나한테 이딴 거 안 알려주고 고지 안 해주냐? 왜 절차에서 나를 관여하게 해주지 않냐라고 피해자 측에서 이 절차의 위헌성, 형소법 규정의 위헌성을 다툰 겁니다. 근데 이제 판례 태도가 합헌으로 간 거예요. 이게 되게 형소법과 관련된 직접 내용이 나온 최신 판례여가지고 이런 것들 좀 알고 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 판서한 내용을 외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끝에 네 줄 보세요. 피고인이 아니라 형사 피해자가 약식명령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하여 참여기회가 완전히 봉쇄되었다고 볼 수 없다.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가 왜 문제가 생기겠어요? 형사 피해 재판 절차 진술권은 여기서는 바로 보장이 돼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증인으로 신문을 해주죠. 이런 것들 피해자 권리 해가지고 봤었죠. 자, 근데 이 절차는 서면 심리고 공판 절차가 진행이 안 되니까 증인 신문 자체가 실시가 안 돼요.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 그 피해자의 공판 절차 진술권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위헌까지 평가할 건 아니다가 판례인 겁니다. 어느 정도 딱 이해하시면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결론은 딱 체크된 걸로 이제 정리하고 외우셔야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자,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이거 판례 여러 번 나왔었죠. 출입국관리법상 이 퇴거 절차에도 적용된다가 판례죠. 이건 판례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이니까 딱 이거 읽는 순간, 권리구제 헌법소 이런 것들은 이제 바로바로 스위치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요건 관련해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자,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 소원 청구기간 관련해가지고 그 침해가 끝난 때부터 침해가 아직 안 끝나 계속되고 있으니까 기간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번 그 해설 맞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7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역시 판례 맞춰서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체크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3번 해설로 한번 바로 가보실까요? 자, 어쩌고 저쩌고 정부 대응을 비판한 의사표시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바. 자, 세 번째 줄. 야당 소속 후보자 지지 혹은 정부 비판은 정치적 견해로서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정짓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다음 줄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현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범위 내에 속한다가 판례죠.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판단부터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가로 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막 수집해가지고 지원해서 막 배제하고 하는 식으로 이제 불이익을 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다? 자, 과잉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중에 자, 보통 일반적인 판례는 과잉금지 원칙 위반 위헌을 인정하더라도 수단의 적합성까지는 인정하는 게 일반적인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중요한 판례가 뭐예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 특히 목적의 정당성 자체, 입법 목적 자체가 이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판례는 되게 특이하고 예적인 판례가 되는 거고요. 자, 이 판례가 지금 뭐야? 끝에 두 줄? 목적의 정당성 인정할 여지 자체를 부정해버려요. 바로 과잉금지 원칙 위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한 판례가 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기도 하고 블랙리스트 관련이죠. 최신 판례기도 하고 최신 판례임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과잉금지 원칙에서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한 판례라서 이 판례는 정말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신체의 자유 관련해가지고 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이것도 판례 결론을 좀 끊어가지고 차근차근 보는 거죠. 자, 유사군복 착용, 판매 이런 거 다 금지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죠.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입법 목적 달성에 부족하고요. 판매 목적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서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 조치가 불가피하다요. 그래서 이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등 다 인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명확성 원칙 이런 걸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소지가 금지되는 유사군복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거나 이에 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바. 자, 제일 뒤에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직업의 절. 왜냐면 이제 판매를 업으로 하는 거 직업이 들어가죠. 일반적 행동 자유 제한.
자, 중하다고 벌써 따라서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관계고 결론 정도만 체크하셔도 되죠. 제한되는 기본권에 직업, 업으로 하는 사람은 직업, 취미생활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행동재.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왜 동그라미 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공정거래법상 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때리는 건데 이게 지금 뭐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있는 양심의 자유 침해는 아니죠. 인격권 제한 이런 문제는 생겨도 양심하고는 무관한 영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개별 기본권을 체크하셨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은 단순히 위헌이다, 합헌이다. 그러니까 어떤 판례들은 그냥 사실관계 동그라미 OX 위헌, 합헌만 정리하면 되지만 이런 판례들은 제한 침해되는 기본권의 종류 같은 것들 좀 보고 가셔야 되죠. 그래서 근데 판례 자체는 자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자주 나온 판례를 좀 이제 어렵게 낸 지문이라고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판례들도 2, 3, 4번 읽어보면 답이 없네 해가지고 1번이 좀 이상한가 해서 좀 꼼꼼히 보면 딱 정답이 나오는 약간 그런 식으로도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1번 판례 그 부분만 지금 실어놨죠. 자, 다음 페이지 1번 해설 마지막 줄 밑줄 부분 보시면 자, 이는 양심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나요? 그래서 인격권 제한은 존재하나 양심의 자유는 제한 자체가 아니니까 침해 문제도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14페이지 10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조문 정리죠. 자, 국회법 121조 기억번 한번 보세요. 해설로 가셔가지고. 자, 본회의는 의결로, 이 조문은 자주 나오죠.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출석 요구 발의는 의원 20명 이상이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혀 서면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도 65조 3항이에요. 자, 이게 좀 지문 판단하기가 그 정답 판단이 까다로웠을 건데,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예요. 그러니까 니은번 지문은 상대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맞다고 평가할 여지도 있는 지문이에요.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 니은은 좀 보류해두고 나머지는 맞춰놓고 이제 좀 상대적으로 풀었어야 되거든요. 자, 의결을 받은 자는 있을 때까지 권한쟁이니까 발의된 사람 있을 때까지 권한 정지된다. 맞는 지문으로 평가할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꼼꼼히 더 따지면 어떻게 돼요?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조문 추가로 더 넣어놨죠. 자, 국회법 134조 보시면 자, 1항부터 한번 보세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위원장에게 송달하고요. 그 등본을 또 그러니까 정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재 소추된 사람한테도 송달해 주는데 자, 동그라미 2항 보세요.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의결이 돼서 그 의결서가 송달이 돼야 권한행사 정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니은 지문이 뭐가 틀렸어요? 발의만 가지고 정지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를 만약에 발의가 아니라 의결된 이렇게 써버렸으면 이건 그야말로 맞는 쪽으로 평가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발의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제 정답 OX를 딱 맞추려면 이제 틀린 지문으로 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이 그냥 읽고 넘어갔으면 순간 딱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조문 차근차근 맞춰가지고 기술도 한번 됐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디귿하고 리을은 이제 조문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페이지 1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는 판례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래서 해설로 바로 가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있어서 그 무상의 범위 안에 급식비가 들어갈 거냐예요. 자, 네 번째 줄. 학교 급식은, 자, 다음 밑줄 부분, 이게 포인트죠.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한 본질적, 핵심적 부분이라까지는 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줄 의무교육 무상원칙에 급식비를 일부 부담케 하더라도 학생 측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자, 67조 1항 보평 직비 추가로 자유선거. 자, 동그라미 2항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제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아니라 다수 득표자 당선자죠. 그래서 예외적인 간선제 조문이다 해가지고 여러 번 봤었죠. 자, 동그라미 3번 공선법 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조문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기출이 여러 번 됐던 거여가지고 무난하게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13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법원조직법 대법원과 대법관 관련해서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47조 한번 보세요.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대법관의 경우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하고요. 일반 평판사의 경우는 인사위원회 심의 거쳐가지고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하죠. 잘 안 보는 조문이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잘 봐두시고요. 동그라미 2번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인 건 자, 포함해서 14명이니까 동그라미 2번 지금 바로 틀린 거죠. 이런 것들 장난치는 거 이제 바로 맞추는 거죠. 물론 뭐 1번, 3번, 4번이 맞으니까 2번이 틀렸겠지. 이렇게 속어보로 풀어도 충분히 답은 맞출 수 있는 지문 됩니다. 1번이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2번하고 이런 것들 이제 바로바로 틀린 거 나오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도 맨날 나오는 거죠. 자,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죠. 심리 판결은 공개 원칙이고 예외적 심리만 비공개니까 판결은 예외 없는 비공개여서 심리 판결을 비공개를 묶어 써버리면 바로 틀린 지문으로 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동그라미 3번에 또 바로 나온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권한대행 관련해서 조문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14번으로 가셔가지고 기억번 이것도 뭐 그냥 규약 맞춰가지고 읽어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지금 뭐야? 니은번도 헌법 개정 관련해서 기명투표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그리고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헌법 개정 절차는 조문까지 정리해가지고 아예 시간 순서대로 쫙 정리해서 정적순위 뭐니 개별 절차 같은 거 여러 번 정리하고 여러 번 기출도 냈으니까 이 문제도 뭐 무난하게 답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1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해설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일반법원,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있고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은 헌법 110조에 직접 근거하죠. 자,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써 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특별법원은 뭐다? 일반법원과 이러이러한 거를 달리해서 설치하는 거.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야? 법관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가 막 재판관으로 들어가고 하는 게 군사법원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허용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 자체를 모르더라도 그런 설명 들었던 것만 딱 그냥 살짝 떠올렸어도 바로 맞출 수 있는 지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16번이에요. 이게 25문제로 늘어나면서 기존에는 어떤 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가 막 20문제 때는 어떤 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기출이 안 되고 이런 파트도 있었는데 이제 25문제가 문제가 5문제 늘어나니까 좀 더 이제 골고루 출제될 수 있는 시기에 시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전체 기본서 꼼꼼히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방향으로 간 게 맞습니다. 자, 16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도 이제 최신 판례 위주로 나온 거죠. 자, 동그라미 2번 사개특위위원입니다. 자, 대가로 2번 부분 법률안 수리행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어쩌고저쩌고 별도로 접수하는 수리행위 대상으로 하는 한 그 다음 페이지 법률안 수리행위만으로는 뭐예요?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 가능성 위험성이 없다. 부적법해서 각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의 요건은 못 갖췄다 해서 각하된 사안으로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망과 동시에 당연 종료된다. 이 판례도 여러 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셔가지고요. 국정감사 조사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국회의원의, 자, 밑에 해설로 가셔가지고 네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이런 권한은 국회의 국정 통제 권한은 누구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 권한이에요. 따라서 국회의원의 권한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는 의원의 내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권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가 국회로서 청구는 가능해도 개별 국회의원이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밑에 있죠. 국정감사조사법 9조 1항입니다. 본회의 의결로 활동 기간을 연장, 늘릴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2항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연장, 단축 둘 다 된다예요. 자,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2조, 3조 있죠. 자, 일단 1항에서 규정하는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근데 3조는 특정 사안 비상설로 하는 거니까 누구?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특별위원회 국정조사 그거 이제 감사랑 차이점 위주로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 18번으로 가셔가지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정당해산 심판에 있어서 가처분을 인정하는 게 헌재 판례 태도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19번에 문화국가 원리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자, 해설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줄. 우리나라는 제헌헌법 이래 문화국가 원리를 헌법상 기본 원리로 계속해서 채택하고 있는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지금 나머지 지문 하나 판례 세 지문부터 나온 거니까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6페이지 20번 계엄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기억번은 형법 판례예요. 이런 것들이 좀 애매했을 수 있는데, 자,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요. 그러니까 계엄이 지금 선포돼가지고 효력이 살아있는 당시에 그 계엄법에 위반해가지고 계엄령 명령에 위반해가지고 뭔가 처벌될 수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계엄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겨요? 행위 당시는 계엄령 위반인데 계엄이 끝나고 나서 계엄 자체가 이제 효력을 상실하고 그런 처벌이니 금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과거의 행위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냐 문제가 생겨요. 이거 이제 형법적으로도 쟁점이 붙이는 거거든요. 구법의 추구표를 인정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식의 쟁점이 붙는 건데 이 대법원 판례는 그래서 형법 판례기도 하고 헌법에서 지금 나오는 판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처벌될 수 있다요. 자, 계엄 당시 위법 행위 한 거 계엄 끝나고도 할 수 있다. 딱 그 정도 결론으로 외워버리세요. 형법으로 가면 좀 더 복잡하게 배우는데 헌법은 그냥 개별 지문당 암기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니은번 당연히 국무의 심의 거쳐야 되고요. 나머지들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 21번으로 가셔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맨날 나오는 표현이고. 자, 동그라미 1번 공무담인권 침해를 부정하죠. 그래서 결론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들도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페이지로 가셔가지고요. 자, 신뢰원칙 관련해가지고 동그라미 4번 바로 한번 보세요. 자, 국가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냐 그냥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침해 판단하는 그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동그라미 4번 해설 밑줄 부분 보세요. 표현 그대로 나왔죠.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개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법령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의 행사인지 아니면 단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으로서 원칙적 사적 위험 부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하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이 이제 지문에 나온 거죠.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이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의 활용을 넘어서 국가에 의하여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라면 특별히 보호가치 있는 신뢰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고요. 원칙적으로 개인 신뢰 보호가 국가의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표현 그대로 정리하시고 위에 있는 표현까지도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 운영 관련해가지고 판례 규정이죠. 자, 동그라미 2번 의사 공개 원칙. 자, 조문 그대로입니다. 네, 조문 그대로인데 판례 좀 추가된 표현이 있어가지고 해설에 판례를 다 넣어놨죠. 자, 해설로 가보시면 의사공개 원칙은 구체적으로 방청 보도의 자유. 그래서 국회 본회의장 방청할 수 있어요. 이런 회의록의 공표를 내용으로 하는 바, 자, 예외적으로 비공개고요. 그 정적수가 어떻게 돼? 두 번째 줄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또는 의장이 단독으로죠. 그래서 50조 1항 본문 공개 원칙 단서 비공개 예외입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들은 맞춰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일사부재의 같은 경우도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일사부재가 인정이 되는데 이건 헌법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법에서 그냥 법률에서 규정하는데 그친답니다. 자, 다음에 31페이지 24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정적수 관련해가지고 밑에 조문 드러났죠. 자, 특히 그 65조 탄핵소추 관련해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65조 1항 한번 보세요. 자, 이러이러이러한 사람 어쩌고저쩌고 할 때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데 자, 2항 보세요. 탄핵소추는 기본 정적수가 제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 그리고 의결은 제적 과반수 찬성인데 누구만? 대통령만 가중이죠. 뒤에 보시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과반수 발의의 3분의 2 이상 찬성입니다. 이 조문이 지금 이 문제에서 가장 여러 번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다 기본 조문 해설 다 나눠놨으니까 이제 정적수는 이제 밑에 해설 보면서 이제 맞춰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 25번으로 가셔가지고요.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자, 해설로 바로 가셔가지고요. 자, 피고인이나 변호인에 의한 공판정에서의 녹취는 어쩌고 저쩌고니까 어떻게 돼요? 자, 세 번째 줄. 녹취를 금지할 필요성이 녹취를 허용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금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공판장 같은 경우는 재판장에 허가받아서 녹취나 막 이런 이제 규정도 있고 해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죠. 이것도 여러 번 나왔죠.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고 만약에 착용 안 하면 막 처벌까지 하는 것들 문제 없다고 하죠.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 아니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서 개인정보 범위 앞에서 나온 거죠. 지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2번 나오잖아요. 이 시험에서. 자, 동그라미 4번. 자, 지문 관련은 자,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개인의 고유성 어쩌고저쩌고 나타내는 지문은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런 지문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전산화하는 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에는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해 여부 판단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25분까지 다 본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답 지문을 되게 빨리 훑었으니까 지금 당연히 다음 시험 보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지문들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쫙 읽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거를 이 기출문제까지 반영해가지고 이제 기출문제집 개정하면서 다 반영해서 집어넣고 당연히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 다 풀어보긴 할 건데 그래도 일단 강의 듣고 자료도 받아보고 한 거니까 한 번씩은 훑어보세요. 기본적으로 리마인드 하는 느낌으로. 자, 그래서 기출에서는 딱 여기까지 하고요. 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25문제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난이도가 올라간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무슨 공부 방법을 달리할 만큼의 큰 차이는 큰 변화는 아닌 거고 오히려 기존에 강조하다시피 기본서 두껍긴 하지만 기본서를 메인 교재로 잡아가지고 전체 내용을 차근차근 일단 수업 들으면서 정리하고 그걸 바탕으로 기본서 해독수를 늘리면서 기출문제도 풀어보고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반복해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기본서 메인 교재 문제풀이 추가하면서 기본서 회독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기본서 전체를 정리하는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변화된 시험지에 대해서 그 방향이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딱 1년 열심히 공부에 붙어 나가겠다고 생각해서 공부를 딱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셔가지고 다음 정규 강의 때는 제 얼굴을 안 볼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다른 분들 다음 시험 메인으로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음 정규 커리큘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